먼저 우리 황희두 이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환호를 또 해주시네. 오늘 뭐 어떻게 데이트가 없었어요? 지금 뉴스 보다 보니까 밤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네. 여러분들 이거 정말 힘든 게 뭐냐면 황희두 네. 이사는 이 크리스마스에도 이준석과 데이트 중입니다. 진짜 막 페이스북 올리시고 지금 막 정신이 없어.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스트레스죠, 사실. 이 기분 좋은 날에도. 그렇죠. 그- 내년에는 네. 부디 이러지 않게 아. 좀 처리될 사람들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제가 봐도 내년에는 우리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네. 여러분 뭐 내일은 저희 방송 쉬어도 되겠죠? 뭐 별일 없으니까 요런 얼마나 좋아요. 짜릿합니다. 네, 네. 저희 내년에는 더블 데이트 하는 걸로 좋습니다. 계획을 잡으면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귀한 발걸음 또 해주셨습니다. 아우 이거 또 정장 안 입으시니까 되게 영보이 느낌이 확 나시네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입니다. 아니 느낌 괜찮은데 의원님? 그러니까요. 평소에도 이렇게 무조건 정장 입어야 되나? 그러니까 본회의 있거나 네. 상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좀 입어야 되고요. 네, 네. 오늘은 뭐 그런 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 너무 잘 느낌 어울리시는데. 좋은데요, 오늘. 예. 집에서 입던 대로 그냥 입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의원님. 아니 왜냐면 국회의원분들 항상 이제 이게 타이에 정장 네. 입고 다니시니까 좀 젊은 분들도 더 들어 보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머리 스타일도 일부러 좀 하고. 지금은 그래도 복장이 많이 완화됐는데요. 네. 제가 초선 때만 해도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뭐 캐주얼한 옷차림 하면은 혼나요? 예, 경비하시는 분이 좀 제지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뭐- 오셨냐고. 그 죄송하지만 여성 의원님들 같은 게 원피스 같은 거 못 입고 옛날에 제 초선 때만 해도. 초선 때만 해도 백팩을 제가 초선 때 처음 맸었어요. 사람들 백팩 메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 근데 제가 백팩 메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어. 예? 메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 그래서 제가 국감 때 이제 지방에 내려가잖아요. 네. 백팩 메고 딱 차에서 내렸더니 제가 의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 의원님 언제 오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요? 네. 야. 그거는 조금 진짜 그랬고 맥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저희 때 제가 초선 때는 손에 짐을 못 들겠어요. 보좌진들이 손에 제가 짐을 들고 있어 다 뺏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의원들은 악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항상 비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분위기였구나. 일종의 문화고. 철칙이었어요. 그리고 19대 때만 해도 의원들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맞아. 근데 그거 19대 때까지. 없어졌잖아요. 그건 20대 때 제가 들어오면서 없어졌고. 아. 그래서 이제 문화가 이제 많이 바뀌는 거죠, 좀 더. 그러니까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직업 정말 중요한 직업이지만 네. 너무 좀 또 뭐랄까 너무 띄워졌어. 저는 이제 저도 옛날에 요즘 네. 분위기 좀 바뀐 것 같긴 네. 합니다만 이제 행사 같은 거 하러 가면은 국회의원분들이 자리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진행하면 네. 온 보좌관이 다 와서 우리 의원님 먼저 읽어줘야 된다. 아니다. 지금 여기가 여당이다. 우리 의원님 먼저 읽어. 아니다. 여기는 비례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읽어줘야 된다. 막 그걸로 죽어납니다. 야. 네. 난 진짜 무슨 대통령 오는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요즘 뭐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고 오히려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밉상이잖아요, 요즘에. 네. 그렇게 된 지 꽤 됐잖아요. 네. 그냥 오래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약간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할 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회는 밉상이니까 네. 국민한테 밉상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더니 이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확 올라갔지 이제. 올라갔더라고요. 네. 다 이번에 그럴 이제 수밖에 계엄 없죠. 해제하고 이러면서 그렇죠. 국회도 뭔가 역할을 하는구나. 그럼요.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 진짜 그 우리 또 젊은 분들은 사실 시사 정치 이런 게 관심 별로 없잖아요. 네. 20대 저도 그랬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좀 슬프기도 하면서도 다행히 좀 이런 정치 국회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천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근데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럼 막 패션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규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또 이제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또뭐 커뮤니티 언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는 정치인이 또 있더라고요. 네. 막 극 이러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이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뭐 저희가 국회 관련해 가지고도 이야기할 게 또 마침 많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고, 시작 전에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또 방송 전에 네. 여기서 놀라지 마. 진짜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아니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랑 통화해버려. 와 바로 나 그냥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니 근데 예. 원래 필요할 때는 항상 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뭐 성과를 거둘 때도 있고 뭐 또 성과를 못 거둘 때도 있고요. 근데 당장 이제 내일 저희 국회에서 이제 헌법재판관 관련돼서 그렇죠. 정말 중요한 선출하는 거죠. 절차를 네. 거치게 되잖아요.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사실 대행이 빨리 임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심지어는 대행이 임명을 안 할 경우에 탄핵을 하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경로로든 빨리 임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네. 저도 뭐 많은 의원님들이 이미 뭐 전화라든지 이런 통화를 걸 통해서 압박도 하고 설득도 하고 있어서 저도 마침 네.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해서 전화 한번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이제 다 합니다. 다 하시는 하고요. 거고. 그다음에 네. 뭐 법안 통과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 관계자, 뭐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들하고도 통화하고 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어야 뭐 작은 성과라도 좀 맞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채팅에 뭐라고 하던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이제 얘기할 수 없죠. 뭐 예, 이게 통화가 사적인 내용에 대한 건 아니긴 하지만 네. 뭐 지금 당장 뭐라고 밝히긴 좀 그렇고요. 아 뭐야? 아 밀당을 아니, 잘하시네. 아니 뭐 지난번에 잘 뭐 내게 만들 수 있다면서 내용을. 오늘 좀 하선원 의원 보고 지금 이거. 예. 아 근데 확실히 이제 고민하는 느낌은 좀 느껴지셨죠? 뭐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해. 근데 하여튼 뭐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고민하고 있다. 고민할 게 있는데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항상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하면은 아닙니다 라고만 했는데 이번엔 또 아닙니다라고는 안 했던 것 같으니까 고민 중이라고 하니까 네. 내일 또 지켜봐야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두 분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여러분 뭐 고민하는데 저도 뭐 같은 마음입니다. 답답하죠 당연히 이게 고민할 게 아닌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요. 우리 당으로서는 어떤 경로로든 압박을 해야지. 누구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처음으로는 윤석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지금 계엄 이 내란을 벌이고 나서 지금 벌써 22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잡혀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역시나 공수처에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등장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공수처는 잠시 후에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지금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이 있는데 이런 보도가 나와요. 참. 그 와중에 또 크리스마스라고 예배라는 것도 하나 봅니다. 근데 심지어 성북구에 있는 영암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만 취소하고 관저에서 예배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또 다른 방송 보고 이런 거 보면은 들리는 소리가 윤석열 근황이 뭐 술과 욕설의 나날이다. 그리고 이런 발언도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잡혀갈지라도 내 발로 출석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체포영장 들고 와가지고 내가 끌려가더라도 내가 직접 차 타고 가서 출석하는 모양은 안 보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요게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는 계산으로 차라리 내가 끌려가면 끌려가지 내 발로는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의원님? 이 윤석열의 지금 계산과 심리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 내가 다 지겠다. 그 본인 뭐 입으로 수사나 얘기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회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협조가 수사에 대한 협조가 출석이거든요. 네. 소환했을 때. 근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시간 끌기 정도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자기 쪽 사람들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자기 쪽 사람을 결집시키는데 좀 필요한 게 극우 결집. 무속 논란을 좀 잠재워야 되지 않겠어요? 아. 왜냐면 이제 극우 기독교 분들도 아무리 그래도 무속은 반대하거든요. 근데 무속 논란이 세니까
이제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예전에도 좀 그랬어요. 논란이 좀 있으면 교회를 가요. 그 사람. 그러네. 네. 맞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손댈 때는 거기니까 자기 속마음은 아니지만 꼭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자꾸 저희가 반응을 하거나 속으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무속 관련해서 지금 노상원의 그런 아기보살 이슈도 있고 그 와중에 또 박지원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한덕수 배우자 관련해서 뭐 이런 그러니까 무속이 계속 따라 붙거든요. 네, 주변에 맞아요. 계속. 네. 근데 그걸 좀 떨쳐보기 위해서라도 이 예배 이슈를 조금 일부러 더 흘리는 듯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진짜 이런 모습 보면은 저는 사실 오늘 어머님 모시고 진짜 크리스마스 예배 갔다 왔는데 뭐 종교인들이 그 교회 찾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진짜 저희 어머니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시면서 교회도 잘 못 나가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오랜만에 이제 크리스마스에 됐으니까 교회를 가보시고 싶다 그러셔서 모시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네, 그냥. 그 어머님하고 저하고 제 짝꿍하고 딸하고 이렇게 넷이서 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나왔는데 어머님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독실하시니까 이제 오랜만에 찬송 드시니까 눈물을 계속 크리스마스면 와 기쁘다 이런 노래인데도 눈물을 막 쏟으시는 건데 네. 근데 그런 집안에서 자란 제가 이런 걸 보면은 참 황당하고 화가 나죠. 근데 그러니까. 진짜 저는 뭐 무속 모르겠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맨날 술 아니면 주술이다 뭐 우리 다 술로 끝나는 특징. 그러니까 네. 다 술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뭐 또 지금 차라리 내가 끌려가겠다, 잡혀가겠다라는 발언은 또 그 지지층 뭐 결집이나 이런 계산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황희두 이사님은 또 커뮤니티나 이쪽을 딱 지금 순찰 도시잖아요. 항상. 아, 순찰을 돌고 있죠. 거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요즘 이 악마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네, 거다. 네. 하나는 이재명 대표님 악마와. 뭐 이건 이제 다들 아실 테니까. 되게 지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노골적이고요. 지금 뭐 굉장히 심하고 심지어 하다가 이제 너무 또 나아가서 국힘에서는 이제 그 현수막으로 이재명은 안 됩니다. 뭐 이런 걸 이제 걸고 있는데 맞아요. 이번에 그 남태령에서 또 엄청난 활약을 한 덕후 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네. 2030 젊은 여성들 주축으로 모인 데서 이재명은 가로치고 됩니다. 요걸로 이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가로에 이제 뭐 대통령이 됩니다. 뭐 이재명은 뭐 꼭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면서 되게 젊은 감각으로, 소위 이제 밈으로 이제 이걸 대응을 하는 건데 이 감각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그리고 저 내랑 공범들이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닌데 뭐 그건 일단 둘째치고 두 번째가 이제 농민들 악마화하려 했던 거. 그게 이제 이번에 남태령 대첩으로 보여진 거죠. 결국에는 그 전봉준의 꿈이 130년 만에 이루어졌다. 굉장히 의미가 크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들 입장에서는 되게 섬뜩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국민들을 속여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엘리트들이 이끌어간다라고 했었지만 저는 이제 엘리트 자체를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국면마다 위기의 순간을 이겨낸 거는 의병과 독립군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은 의병과 독립군의 나라인데 항상 그 성과를 자기들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세계관이 무너지는 상황이고 오늘 새벽에 저도 하얼빈 또 보고 왔는데 네. 그 영화에도 사실 보다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독립군이 지켜냈다는 그 세계관을 지켜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다. 마지막 세 번째가 연예인 악마화입니다. 연예인 악마와 네, 지금 맞아. 뭐 서태지님도 어제 문화 대통령이 또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서태지님에 대해서도 CIA 신고를 한다고. 근데 이게 사실 그 6년 전에 이미 팩트 체크가 끝난 문제고. 그 의미 없다면서요. 전혀. 예, 이게 비자랑 체류는 그리고 CIA가 아니라 국무부에서 관리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건데 결국엔 그런 인플루언서들도 내랑 공범이라는 걸 명백하게 캡처를 해두고 나중에 우리 또 민주당 지금 앞에 박주민 의원님도 계시지만 나중에 이제 좀 지금도 제보센터가 있는데 나중에 이건 공소시효가 없으니까 싹 다 이제 처리를 해주실 거라고 좀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악마와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거와 같은 결로 또 이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있긴 있어요? 설마? 실제로 뭐 그 무대에서 서가지고 막 발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만 나오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믿고 있는 게 진심으로 그 가상 세계 속에서 살고 있고 그 50년 지기 그 이철우 씨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실제로 그 부정선거만 나오면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끌면서 이재명 대표 악마화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거 나오기만 기다린다. 근데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태까지 드러난 정황 보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2주만 기다려달라는 얘기 나오고 정보사 블랙 요원들이 지금 막 안 돌아오고 있다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선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가상세계 결국 유튜브와 술 중독입니다. 뇌가 완전히 마비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가짜 뉴스나 이런 거에
쩔어 있고 그런 분들이 꽤 있지라는 의문이 드는 게 지금 김용현한테도 육사 동기들이 뭐 응원 편지 보내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진짜 답답한 게요. 그 부정선거 얘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성관이 사무총장인가요? 넘버 2 실질적인 넘버 1. 네. 그 윤석열 대학 동기예요. 그래서 엄청 친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 임명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 성명 내고 막 규탄 성명 내고 그랬어요. 그럼 믿어야지 성관이가 문제 없다 그러면. 그다음에 국정원 자기 진짜 아끼고 친한 사람들 그렇죠. 보냈잖아요. 국정원에서 보고했잖아 올해 초에 맞아. 문제 없다고. 맞아. 그럼 믿어야지. 이제는 그 자기 정말 믿어서 요직에 보냈던 사람들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완전히. 근데 그 발언들을 계속 퍼나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극우나 뭐 보수 이쪽에서도 믿을 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같이 뭔가 휩쓸려가는 정말 위험한 분위기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셀럽들은 이제 코인 장사고 사실. 그리고 그걸 또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너무 싫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진심으로 그걸 믿는 사람도 있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알면서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은 특히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선이 어떻게 돼 버리냐면 주위에서도 이걸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전선이 점점 이렇게 옮겨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사안으로 자꾸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의 사안이 아니었는데 이거 정확한 지적입니다 진짜. 굉장히 맞아. 훌륭하신 거예요. 저희가 요즘에 인사청문회 헌재 재판관을 화요일까지 해서 이틀간 3명 했잖아요. 네네. 끝나고 나서 저희 마무리 지으면서 저희 인사청문 위원들끼리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임명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헌법과 법률 그다음에 과거 사례를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이게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네. 맞아. 그러니까 다들 황당하다는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한 것도 논쟁거리로 만들고 전선은 옮기고 이러면서 자꾸 지금 이렇게 뭔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황현두 이사님이 진짜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셨어. 이거 정말 휩쓸려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전혀 진보와 보수의 뭐 의견 대립이 성립이 안 되는 사안인데 이게 그걸로 계속 부정선거 뭐 얘기하면서 끌고 그러니까 가는 이게 것 자체가. 저도 역정보, 오정보, 뭐 프로파간다 이런 문제 원래 관심 많다 보니까 그런 프레임 전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홧김에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 이건 사실 토론거리가 아닌데 막 진지하게 막 양복 입고 100분 토론의 의제로 가져가서 찬성 측, 반대 측 입장 얘기하고 뭐 시청자들 입장이 이렇고 거기에 댓글 쫙 달리면 어느 순간 사람들 헷갈린다는 거죠. 맞아. 근데 사실 이거는 그나마 노골적이지. 지금 요 정치 사안에 대해서는 헷갈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윤석열도 지금 더 버팅기는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되게 자신감이 올라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이 김용현이에요. 네. 아니 김용현은 구속돼가지고 야, 난 이제 진짜 끝났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엄청난 반성과 사과를 해도 용서를 못 받을 판인데 지금 내일 김용현 변호인단에서는 입장을 밝힌다 그랬는데 보도 보셨겠지만 언론사를 또 고릅니다. MBC랑 JTBC는 안 오지 된다고요? 말아라. 아니 이거는 무슨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단톡방을 파가지고 이 안에 있는 기자들만 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자신감이야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판때기를 깔아놨고 저는 이게 사이버 심리전 여론전이 지금 가동 중이다, 풀 가동 중이다. 그러니까 거의 전쟁에 준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보고 그런 세력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추측의 영역이지만 블랙 의원들이 또 어떤 식으로 지금 막 되게 혼란스러워한다는데 그런 어떤 메시지들, 소위 이제 암호 같은 것들 그런 게 또 나오면 그들이 어떤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 아까 64 38기 얘기 나왔는데 거기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조현천 이름도 나오고 조현천. 그 64 38기에 있거든요. 아. 그리고 연재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연재욱? 사람 왜 아냐면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맞아요. 공작했던 사람. 댓글 공작했던 사람이. 그 이런 사람이 이것뿐만 아니라 원세훈 이 사람도 가석방 시켜주고 사면 시켜주고요. 그리고 김관진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특별 사면 시켜줍니다. 그리고 국방혁신 4.0으로 데려가요. 맞아요. 다 댓글 공작하던 댓글 사람들이거든요. 공작하던 근데 그 사람들을 윤석열이 잡아 넣었다가 지가 풀어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지금 온라인상에 있는 댓글들은 그러니까 이게 딱 감정 싸움이거든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이게 퍼날라지는 거예요. 아. 이건 근데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해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온 문제인데 결국 이걸 노리고 지금 저들이 탈진실의 시대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전 이 내란 선동하는 사람들 캡처를 떠서 그냥 대댓글로 막 싸우고 팩트 체크해봤자 의미 없고요. 너 이거 PDF 땄다. 민주당에 제보한다. 요 댓글만 지금 남겨주시는 게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대응입니다. 민주당에서 5명 고발하지 않았어요? 내란 선동. 네, 내란 선동으로 저희가 그 고발했고 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내란은 단순히 내란에 가담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선전선동하거나 모의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그게 법에 명시가 돼 있는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함부로 이 내란이 정당하다라든지 뭐 내란이 아니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진짜 위험한 그래서 거예요. 선의의 네티즌들은 요 방송을 좀 보시고 그런 활동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고의적으로 아주 기술적으로 지금 댓글을 달거나 여론전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어 보여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아니 그 민주당에서 고발한 5명이 이제 뭐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김문수, 뭐 정광훈 포함해서 한 뭐 더 있는데 발언이 진짜 와 어마무시하더라고. 어마무시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극단적으로 뱉어놓으면 또 민주당의 입장과 이 다수의 시민들의 입장이 있고 그 사이에서 또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잖아요. 난 여기도 아니야 하면서 나는 양극단은 좀 너무 배척하고 이 사이에서 합리성을 추구한다 하니까 전선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 사이에 놓고 합리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가 되는 사람들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지금 민주당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들이 연예인들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도 좌표 찍기로 겁주는 것도 있지만 제 이재명 지지했어. 실제로 아이유 씨도 마찬가지로 CIA에 신고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요 이재명이 좋은 걸 이런 걸 댓글로 달아요. 막 도배를 해요. 그래요? 그럼 다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목소리를 못 내게 되잖아요. 이런 게 다 심리전인 겁니다. 사기를 저하시키고 상대 측 그 사기 저하시키고 우리 쪽 사기를 진작시킨다. 이런 것들 사람들이 감정을 파고든다. 겁을 준다. 그 특히나 전 이게 군 그리고 정보기관 국정원 얘기를 했지만 경찰도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여론 공작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집회 시위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불편해한다. 이걸 자꾸 유발하는 댓글 작업했거든요. 근데 남태령 대첩 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여주는 경찰의 모습을 보면 저것들이 좀 온라인에서 그럼 안 저럴까?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따로 기사를 좀 뽑아왔는데 생각보다 저는 이거 좀 깜짝 놀랐던 게 국힘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빠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 지금 20일 날 발표된 거 보면은 국힘 지지율이 24나 나옵니다. 지금 네, 24나. 24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지금 보도 나온 걸로는 비공개 의총 끝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단일 대오를 형성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지역 가면 욕도 먹겠지만 각오하고 얼굴 두껍게 하고 다녀야 된다. 그 의원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야 이거 우리 버티면은 해볼만 하겠는데라는 요런 마인드가 있는 건지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것 같은데. 실제로 버티면 해볼만 하다. 단일 대우만 유지하면 조금 지나서 이제 실제로 윤석열이 탄핵되더라도 좀 이렇게 단일 대우가 유지되고 시간을 좀 끌면은 타격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단일 대우가 유지된 상태면 누군가 외부에서 또 후보를 하나 데리고 와서 해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만 충분히 악마시켜 놓으면 그래서 그 시간을 충분히 벌면 자기네들은 이제 대우 유지하고 있다가 거기다 이제 외부에서 장착하면은 뭔가 또 해볼만 하다 이런 얘기들을 자기네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조기 대선은 피할 수 없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시간은 좀 늦추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기 대선이 빨리 치러지면은 야 국힘 쟤네도 그 내란 동조한 애도 엄청 많고 완전 당 저 난리잖아. 이때 하는 거랑 시간 좀 더 지나서 윤석열 그냥 없어지고 좀 지나가지고 또 용병 데리고 오고 분위기 바뀌어지는 그런 또 작업들 하고 해서 하면은 이 대선 때도 조기 대선이어도 붙어볼만 하다라는 조금 계산으로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해볼만 하다는 거죠. 이게 계속 제가 그 탈진실 시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예를 들어서 같은 정보라도 지금 그러니까 정보의 과부하니까
특정한 커뮤니티만 하는 사람들한텐 어떤 소식은 없는 소식이 되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도 하고 떳떳한 모습을 둘 다 보였어요. 근데 한쪽에 그 커뮤니티에는 사과를 했던 것만 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사과를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는 야 사과했는데 뭘 저렇게까지 오버하냐. 그러니까 이런 장난질이 지금 온라인상에 너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도 정치인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한 게 이런 지형 고려를 안 하고 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란 얘기만 하면 저들의 이 장난질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 그거를 같이 대응을 해야 되네. 맞습니다. 그 장난질을. 제가 그래서 그 오죽하면 넷사드 아이언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미사일이 소위 댓글이란 거예요. 댓글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데 우리는 뭐 이 댓글 이런 것도 여론이지 하면 미사일을 그냥 계속 맞고 있는 겁니다. 이거 난 좀 필요한 것 같아. 이거 심각합니다. 에이 저거에 뭐 이렇게 속는 사람들이 있겠어라고 하기에는 네. 이제는 네. 그런 시대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그 국힘 쪽에서는 시간 끌기 조금 더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데 윤석열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윤석열도 그렇죠. 계속 시간 지연이잖아요. 안 나오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하는 게 탄핵 요거 심판 보고 나서 수사해야지. 이거를 같이 하는 게 어딨어. 헌재에서 탄핵 심판하는 거 보고 그리고 수사합시다. 그리고 띵꽁 헌재에서 서류 왔는데요. 그거 잠깐 안 봤습니다. 헌재부터 해야죠. 이러고 있는 거죠. 완전히 이거 정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에다가 앞뒤 너무 다르고요. 그러니까요. 다 그 웃긴 게 다 속는 줄 알아요. 그 크리스마스 대학생들이 그거 받아버렸잖아. 그건 받고. 그거 받아버렸잖아. 근데 이제 또 그게 반전이었죠. 안에 예. 왜 잘 지내시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지율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금 되게 황당하긴 하지만 저들 입장에서도 이제 영끌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끌어모은 건데 예를 들어서 저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초창기부터 순순하게 나왔더라면 그랬으면 이제 당연히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천공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전 진짜 악질적이다. 저 내란 선동죄로 저것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워딩들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은 지금은 힘든 시기지만 조만간 다시 이제 이걸 극복하고 다시 펼칠 거다. 막 하늘에 뜨신 것처럼 자꾸 그렇게 세뇌를 해요. 그럼 불안해가지고 이제 지지를 철회하려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근데 뭐 천공도 그러고,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러고, 뭐 친윤 그룹도 그러고, 윤석열도 그러고 다 떳떳하게 나오니까 뭔가 이제 진짜 되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 이걸로 지금 버틴 사람들이 상당수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언제든지 무너지면 확 사라질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지금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게 연말 보낼 필요는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한테는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헌재에서는 이틀 뒤인 27일부터 첫 변론 기일입니다. 요건 그대로 출발하는 거죠. 그대로 간다고 이미 얘기했고 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간주하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절차는 이미 이제 헌재 쪽은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마쳤던 3명을 빨리 임명을 해줘야 정상적인 심리 또 결론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는 뭐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얘기 나온 김에 바로 여쭤보려고 하는 게 27일 날 첫 변론 기일인데 이제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이제 그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잖아요. 내일 만약에 임명하면은 바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27일 임명되면 이제 바로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비어 있는 거라서 비어 있는 뭐 거니까. 누구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게 없어요. 바로 시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일이 기일이라고 보는 게 기점이라고 보는 게 27일 날 변론이 시작됐을 때 9명 완편 체제로 심리가 시작되는 것을 저희들은 원합니다. 스타트부터 바로 9명으로. 근데 윤석열이 지금 뭐 변호사 못 구하고 있다. 뭐 7억을 줘도 온다는 사람이 없다. 이런 보도 계속 나오는데. 변호사 없으면 국선 변호 붙여서 하면 되죠. 뭐. 국선 변호사. 근데 변호사 없어도 이거 그냥 가는 거죠, 이거는. 국선 변호사 붙여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없으면 자기만 손해인 것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보면 뭐 변호사를 못 구하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안 구하는 건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끌. 근데 그거 못 구했다 해가지고 뭐 밀어주거나 이런 게 없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더 재밌는 게 뭐 몇몇 변호사들은 자기가 대리인인 것처럼 나서 인터뷰까지 하는데 왜 변호사를 못 구했다 그러냐고. 석동현 씨. 예. 자꾸 윤석열 측으로만 얘기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응, 그러니까. 예. 그 헌재 공보관인가? 그분도 그 사람은 대리인 아니다 뭐 이렇게 아예 입장 못 박으셨던데. 예. 아니 정식으로 이제 뭔가 선임이나 이런 서류가 제출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니 변호사도 있고 입장도 대변하고 있는데 선임계만 안 내면서 시간 끄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꼼수 쓰는 거죠. 그 원래는 이제 공수처 얘기 해보려 그랬는데 우리가 헌재 이야기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바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분위기상 내일 어떻게 한덕수 뭐 지켜봐야 되지만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나온 워딩만 보면은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임명할 건 벌써 임명했으면 돼요. 근데 안 하겠다는 거고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제가 어제 이제 인청하면서도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했는데 헌법에 국회는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합의로 결정해야 된다는 헌법 문구가 없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입장을 밝히면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헌법에 다수결이라고 돼 있지. 그렇지. 여야 합의라고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수결로 저희가 의결하면 헌법상 절차는 모두 다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건데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 원래는 어제였죠? 쌍특검 한덕수가 안 올렸을 때 어제였나요? 네, 어제 원래 했어야 처리한다고.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안 올리고 나서 마지막 경고까지 했는데 안 해? 오케이 탄핵하겠다 했는데 이제 저녁에 보도 나오는 게 이제 26일까지 지켜보겠다 보류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뭔가 어떤 계산이나 혹은 이야기가 좀 되거나 그런 게 있어서 보류가 된 그런 건가요? 건 아니면- 없는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제 헌재 재판관 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기준인데 국회가 선출도 안 해놓고 임명하라고 하는 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판단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일 날 저희가 국회에서 표결로 선출을 하는 거거든요. 후보자 3명을 정부로 보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그건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 안 하네. 이게 말이 되는 거지. 국회에서 표결도 안 해놓고 임명을 왜 안 하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뭐 애매하니까. 절차적으로. 예. 만약에 내일 안 되면은 그러면 바로 탄핵해야죠. 뭐. 그러면 바로 탄핵. 예.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입장 밝히고 있고 국민들도 오늘도 휴일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서 진짜 즐기지도 못하시고 집회 계속 이어가신 분도 꽤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당연히 압박을 받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그래도 해본다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헌재 재판관 후보자 우리 국회가 선출한 사람들에 대해서 임명하는 거는 헌재도 뭐 아무 문제 없다 그랬죠. 그다음에 새 후보자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랬죠. 이 국회 입법조사처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봐도 국회에서 다수결로 의결하면 되는 거지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라는 헌법과 법률 문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 하는 게 뭐냐 이유가 뭐냐 이유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뭔가 분석이 안 돼. 뭔가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것 같고 그 다른 이해관계는 뭘까? 그나마 떠오르는 건 뭐냐면 그나마. 본인도 내란의 지금 피의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빨리 가든 아니면 수사가 빨리 가는 게 자기한테도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와중에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요거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다 그래도 지금 국힘에서 밀고 나오는 거는 헌법소원 제기하겠다라는 권한쟁의. 거거든요. 권한쟁의? 권한쟁의. 권한쟁의 뭐 이거 하겠다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또 혹시 딜레이가 되나요? 아니, 근데 아니면은 권한쟁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무슨 권한쟁의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거에 권한쟁의라는 대해서 건 국가기관 예. 이런 식이 그 청구 적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정당이 한다 이건 안 돼요. 임명한 거에 대해서 한 정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는 것 그런 자체가 건 안 돼요. 아예 성립이 안 네. 된다. 근데 권영세가 그걸 모를까? 국힘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는데 뭐 그냥 막 제끼기가? 구성을 해보면 뭐 국민의힘의 뭐 청문위원 중에 한 명이 내가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데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는 들어오지 말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럼 그건 천만 다행이네. 별 지장 없다 네. 그러면. 근데 시간은 막 어떻게든 막 끌려고 하겠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한덕수가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탄핵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준석이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 이제 몸 푸시고 글러브 끼시고. 한덕수 뭐 탄핵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궁예식 예방적 탄핵은 안 된다. 이거 내가 뭔 말인지 그래서 좀 자세히 봤더니 요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시 예를 들어서 한덕수를 탄핵 소추를 했어요. 그럼 이제 헌재로 가겠죠. 네. 헌재 가서 아니 요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왜 탄핵했습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31일까지 시간 끌다가 결국에는 임명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26일 날 탄핵을 한 겁니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다. 라면서 이준석이 이제 그게 이제 뭐 마구니가 낄 것 같아가지고 뭐 그 궁예를 든 거예요. 네. 뭐 조금 항상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이준석이. 요거 보셨을 텐데 네. 분석까지 한번 마음껏 하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그랬습니까? 네, 한 40분 드릴게요. 마음껏 하세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또 이 명태균의 똥개가 습성 못 버리고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다른 거 다 차치하고요. 평소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강의 다닐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을 주로 타겟 삼아서 비난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감성팔이를 한다. 맨날 그냥 그 사람들 이 정치라는 게 아니라 맨날 그냥 가서 눈물 흘리고 손잡고 저게 뭐 해결이 되냐. 하지만 나는 공학도 출신으로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정치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 국면에서 시끄러 임마 이거 하나로 일단 완전 박살 났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준석의 뭐 궁예질이네 뭐네 당신의 그 논평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저 한덕수 어떻게 할 거냐고 본인이 뭐 어떤 방식으로 설득할 거냐고 근데 맨날 언론 앞에 나와가지고 이준석도 설득했는데 국힘의원들 뭐 이거 그냥 무시했다 이런 것만 자꾸 쏟아지잖아요. 이준석 대선 나오는 거 누가 궁금해합니까? 근데 자꾸 안 궁금한 얘기만 자꾸 저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래서 한덕수 어떻게 처리할 거고 저 내란 수개봉 어떻게 할 건데 그 정확해. 그리고 맞아요. 당신은 그 썩은 개고기를 지금까지도 팔았으면서 왜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어? 요걸 물어보고 있는데 뭐 맨날 예를 든대요. 그랬더니 자꾸 엉뚱한 자기 준비한 이상한 얘기로 빠져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잡아놓고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얘기하신 것 중에 저도 공감하는 게 이 시국에 대선 출마를 뭐 시사하는 듯한 뭐 이런 얘기하고 그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이준석 의원이 할 수 있는 치트키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방송에서 누군가 물어볼 수 있죠. 혹여나 조기 대선이 된다면은 뭐 출마 의지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치트키예요. 근데 이런 시기에 제가 무슨 뭐 지금 이 상황에 뭐 대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진행자가 더 물어봐요? 그거 그쵸. 치트키잖아. 그쵸. 근데 왜 지금 요 발언을 계속한다고 보십니까? 대선 관련해서 막 약간 저는 약간 조급해 보였어요. 이준석이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왜냐면 다음날 신문 일면을 차지해라를 항상 머릿속에 갖고 살아요. 이준석은 예, 어떤 멘트를 그러니까 박근혜한테 자기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다. 강의할 때도 그 얘기하고 천하람 씨도 그 얘기하고 신인규 변호사님도 요즘 폭격기로 맹활약 중이신데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어떤 말 했을 때 다음날 신문 일면 차지할 때 다 계산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명태균 이거 뿌렸을 때도 전 되게 악질적이라 생각했던 게 아닌 듯이 기자들한테 흘리면서 결국 그때 당시에 여론 공작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창원 산단의 파발한 쪽으로 흘렸어요. 이거나 물어. 여론 조작은 어차피 자기가 방어할 논리를 구축해 놨다 보는 거고 그 예상치 못하게 치고 나와갖고 지금 그 좀 시점이 꼬인 것 같은데 네. 원래 그래서 그걸로 던져버리려 했고 자기가 그 무혈 입성 국힘에 다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가 꼬였는데 어쨌든 지금 명태균 이슈가 지금 동시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선 이게 쟁점화가 되면 자기가 프레임에 끌려가죠.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면 어쨌든 지금 대선 얘기를 해서 나이의 벽을 넘냐 안 넘냐. 그러니까 막 장성철 씨 같은 스피커들이 또 그 얘기 해주면 그게 또 아젠다가 되거든요. 그럼 명태균 얘기가 다소 희석이 되죠.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데 왜냐면 지금 명태균 황금폰 나오면서 계속 보도 연발로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더 의식해가지고 일부러 더 그런다. 프레임 전환을 시키려는 것 같아요.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다. 요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욱 의원이 이제 뭐 단일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국힘이랑 혹시나 그러니까 이게 전혀 관심 없는 주제인 거는 맞습니다. 네네. 지금 뭐 국힘에서 대선 때 후보자 나오면 단일화 할 거냐? 절대 안 합니다. 하면서 김상욱 의원이 근데 나온다면은 그거는 좀 예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제가 그 이준석 씨의 그 세계관에 맞춰서 그 얘기를 돌려줄게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다른 어떤 정치인한테도 이런 식으로 비판 안 하는데 네. 이준석 씨가 항상 자기의 어떤 특유의 스타일이 있어서 그거대로 대응해주면 일단 그 자기 그 팩트로 일단 뭐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 개혁신당 지지율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근데 중요한 게 진짜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관심 없을 것 같은데. 자기는
이걸 가지고 온라인은 근데 공론장을 똥통으로 만들고 있어요. 개혁신당 지지율이 지금 2%막 3%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막 진보당한테 밀리는 결과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준석 씨의 비호감도가 올해 6월 반년 전에 61%예요. 홍준표 시장도 비호감도 되게 높은 정치인인데 60%거든요. 그걸 넘고 1등을 했습니다. 좋은 의미의 1등이 아니죠. 61% 비호감도 압도적으로 이준석이 1등을 했고 비호감도. 네,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 지지율도 처참한 이유가 내부의 싸움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맞아, 저희가 맞아, 얘기했듯이.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불씨를 아직도 못 끄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저렇게 대선 얘기한다는 건 일단 다수 입장에서 봤을 땐 관심이 없고요. 그나마 저같이 이제 이런 거 관심을 하고 맞춤형으로 준적준으로 대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웃긴 게 많아요. 근데 제 입장에선 딱 두 가지 틀로 요즘 놓고 살고 있습니다. 뭐냐면 네네. 하나는 공화국의 적. 이거는 이제 윤석열과 내란숙의 그 공범들이에요. 앞에 저희가 쭉 얘기했던. 그리고 두 번째가 공론장의 적입니다. 이게 결국 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들인 건데 공론장의 적 대표적으로 온라인의 이준석이에요. 여기저기 막 그 공론장을 더럽히고 제대로 된 얘기를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자기 그 팬코 댓글 부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오프라인에 누가 있냐면 앞에 얘기한 정광훈. 그래서 전 지금 이 시점은 보수 진보 구분이 아니라 공화국의 적과 공론장의 적을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해 갈 것이냐 여기에 함께 하는 거죠. 근데 남들이 뭐 너 그럼 이재명 지지하냐 아니냐 이건 나중 문제고요. 지금은 이 울타리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좋은 시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